자기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연대보증은 없어지는 추세고 모두가 다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한 거 보고 굉장히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에 어반베이스 창업자 연대보증 사태가 업계를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5개월 가까이가 흘렀는데요.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와 신한캐피탈 사이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 대표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기자가 하진우 대표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이슈의 근황에 대해서, 이번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반베이스 창업자 연대보증 사태는 어떤 이슈인지, 사실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시고 저희 아웃스탠딩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이제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찬찬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반베이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테리어 환경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좀 인테리어 업체들을 연결해줘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완전 자본 잠식으로 회사가 지금 그 청산 절차를 이렇게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업 가치가 3-4천억까지 올라가고 수백억 원 투자를 받은 회사라 가지고 지금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굉장하죠. 한때 이제 프롭테크의 총화로 그렇죠. 불렸던 기업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창업자가 연대보증에 걸려서 굉장히 그 공경에 빠졌다는 소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요 골자는 계약상 투자금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권리죠. 이제 투자했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창업자 네가 되사가라, 이런 이제 권리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신한캐피털이 이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확히는 이제 회사에게 걸었는데, 회사에 추가로 이제 그 창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씌워가지고 회사가 못 갚으면 이제 창업자가 그 되사갈게끔 그런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진우 대표는 이거는 옳지 않다. 전환상환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가 이익 잉여금 외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신한캐피탈은 이거는 자본이 아니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런 보통주가 아니라 부채로서 우리는 채권적 권리를 좀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이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다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워낙 이제 창업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진 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이슈는 저희 아웃스탠딩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에서 꽤나 비중 있게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슈를 접한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찬성하고 반대쪽이 굉장히 극명하게, 그렇죠. 서로 간에 논리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런 논란이 벌어졌었는지도 한번 브리핑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 기반의 그런 뉴스 댓글이라든지 유튜브 댓글에서는 좀 하진우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보면 또 그 신한캐피탈을 비판하는 여론이 이렇게 혼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대체 그 여론의 그런 본질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마침 그 창업자 대상의 단톡방도 있고, 인증된 창업자와 인증된 투자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단톡방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설문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자 방의 경우 136명 중에서 90명이 하진우 대표를 지지를 했습니다. 네. 창업자 방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투자자 방 대상으로는 51명 중 34명이 신한캐피탈을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좀 흥미롭게도 각 방마다 66%의 그런 이게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사안이 복잡한지 알 수 있는 창업자의 66%는 뭐 하진우 대표를 그렇죠. 이제 옹호하는 측이고 그렇죠. 투자자의 66%는 신한캐피털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갈리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게다가 나머지 34%는 각각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난 투자자지만 하진우 대표를 지지한다. 그리고 나는 창업자지만 신한캐피털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또 하는 거는 용식님께서 하진우 대표를 최근에 또 만나갖고 인터뷰를 그렇죠. 진행했기 때문이잖아요. 좀 그렇죠. 근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얘기부터 이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지냈냐, 좀 기사 나가고 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이게 그 온라인 여론을 보니까 한 반반인 것 같다. 진짜 자기를 지지한 여론도 있고 신한캐피탈 지지한 여론도 있고, 특히 네이버 뉴스나 뭐 유튜브 채널, 특히 2호 채널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는 정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근데 또 댓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명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네이버 댓글도 그렇고 익명, 그렇죠. 사실상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정의 배설적인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거의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가면을 벗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점도 있고, 또 이분들이 계약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라든지 디테일은 모르시니까. 투자의 뭐 개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시니까 그냥 뭐 너무 개념치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핵심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렇죠. 이제 신한캐피탈과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아, 왜냐면 소송 어떻게 됐냐. 예, 나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궁금해하는데, 기사가 나가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신한캐피탈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거는 하진우 대표님 주장이죠. 예, 주장이죠. 그래서 소송 취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딱 이게 담당자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 우리가 회사 정책상 뭐 벤처 투자에 대해서 건전한 실패, 쉽게 말해서 열심히 했지만 뭐 시장이 못 따라줘서 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추심을 이번에 했던 거는 절차상 이게 뭔가 이게 그 문제가 있거나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그 경영상 좀 법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배임을 했는지, 좀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추심을 들어가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이렇게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어떤 담당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 총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한캐피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원이겠죠. 아, 뭐 총괄 직책 붙으신 거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진우 대표는 그러면 뭐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한캐피탈이 그러면 왜 어반베이스가 이렇게 그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고, 그리고 청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라든지 상황을 쭉 그 문서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왜 손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뭐 비용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추가 투자 유치를 이렇게 그 모색을 해서 이렇게 회생하려고 했는데 거의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10장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회신이 없었대요. 회신이 없고 나중에 이렇게 왜 답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료는 확인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소송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마치 취하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더니 이게 뭔가 나중에는 뭔가 본사 뭐 이런 게 바뀌었는지, 지침이란지 이런 게 바뀌었는지, 이게 소송 강행 의지를 전달하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황망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저희 독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하진우 대표님의 주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진우 대표 주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것 같고, 근데 하진우 대표는 그러면 왜 신한캐피털이 왜 번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진우 대표의 입장인데요. 그 대표이사 변경 건과 그리고 신한캐피털 대표이사 말씀. 그렇죠. 예, 그 건이 좀 있었고 그 사이 이제 대표이사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작년 올해 초에 변경이 됐는데, 네, 뭐 금융주주들은 보통 초에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변경이라든지 뭐 스탠스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이제 주장은 신한캐피탈이 PF
PF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동산 PF를 말하죠. 네. 그게 여기에서 엄청난 부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그래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돈,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추심이 가능한 돈은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신한금융지주 본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뭐 입장을 좀 지주 차원에서 지금 이 방침이 정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그 취재원의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미 그 본사 차원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는 이제 뭐 회장님이라든지 핵심 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그 우리가 이렇게 소송 거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에서 일단 1차적인 논의를 하고 근데 문제 없습니다 라는 실무진의 답변에 그럼 진행하자. 그때 왜냐면 이렇게까지 했던 거는 굉장히 신한그룹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사안이었죠.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고 약간 뭐랄까 신한 쪽한테 투자 받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은 창업자들한테 심어준 것도 맞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공개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고 뭐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 발언하는 등 굉장히 좀 무거운 사안이었죠. 그래서 그 하진우 대표 입장은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소송 취하 의지까지 이렇게 전달 받았는데 이렇게 막판에 바꾸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이제 하진우 대표의 주장이라는 거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한캐피탈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래서 신한캐피탈 측하도 이렇게 팩트 파인딩을 위해서 연락을 해봤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하진우 대표가 정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원점에서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먼저 이렇게 미팅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투자 총괄이 이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사에. 그렇죠. 그리고 나는 무조건 소송 취하만을 원한다. 그거 아니면 이제 협상 그런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가지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접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핑퐁돼서 만나자고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두 군데 중 한 군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접점은 일부분이고 결국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제 취재원이 이야기한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의 결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이제 보고 및 논의 그러니까 이뤄진 건 맞다 본사 차원에서 그렇겠죠. 그거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입장을 공유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하면서 이게 그때 그 첫 번째 이슈 때 통화했을 때는 좀 저랑 길게 통화하고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꼈었거든요. 왜 우리가 법리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상식과 왜 위배되지 않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고 이게 저는 상당 부분은 뭐 타당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좀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말도 좀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고 흐리려고 하고 그래서 좀 신한캐피탈 입장에서 좀 굉장히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의 그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현재 2번의 변론기를 가졌고요. 이게 뭐 한 번 더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빠르면 한 6월에 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뭐 길고 늦어지면 한 9월 정도에. 이게 1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변론길에는 그 신한캐피탈의 담당 심사역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어반베이스에 대한 투자를 담당했었던 그렇죠. 이분이 지금은 여기 소속이 아니죠. 이분이 그리고 투자할 때 그 연대 책임 씌운 거는 이거는 정말 발동될 가능성이 없는 거다. 이거는 정말 형식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계약서에 넣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건 정말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확언을 했던 이거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문서에 남지 않더라도 이제 구두도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좀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뉴스가 나왔나 보네. 하진우 대표님이 직접 이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좀 물어봤죠. 그러면 그 담당 심사역이 어떤 입장을 이렇게 보였냐라고 하는데 그 관련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대체적으로 둘이 뭉실하게 좀 얘기를 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분이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VC 업계에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마지막 그 발언 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조속하게 자기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자기를 지지한 게 아니었겠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그 당시 이제 그 심사역분은 이제 본인이 자청해 갖고 내가 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그 증인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증인 명령이 뭐냐면 이제 증인으로 나올 사람에게 이제 그 출석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나와야 된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거 받은 적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이상한 송사에 휘말린 건 아니고. 뭐 약간 어떤 양쪽의 그 이해 다툼에 대해서 다룬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법원에서 그 증인 명령이 내려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양쪽이 저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렇군요. 요거 받아갖고 나오셨군요. 그래서 이게 근데 만약 불참을 하면 유치장에 이렇게 구류 가는 거죠. 구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어쩔 수 없이 좀 나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하진우 대표에게 그 투자 이후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교류를 했냐라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없었고 근데 다만 그 힘내라 정도의 메시지 정도는 이게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이 그 현재 작은 VC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너세요, 오너? 오너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포지션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해 관계상 왜냐면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거대 LP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점점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약간 변호사분들한테도 좀 약간 의견을 구해보셨잖아요. 뭐 어디가 지금 유리하고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일단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반반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이제 찬성 이 RCPS의 이걸 부채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거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진우 대표를 지지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RCPS는 그 이익잉여금 외에는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데 요게 회수 조항을 단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또 이게 반대하는 분은 이거는 그냥 특약인 거다. 이거는 그 채권적 권리일 뿐인데 이거는 RCPS하고는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반반이고, 근데 다만 각각 법무법인을 선임했잖아요. 그 스탠스는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하진우 대표는 정말 뭐 결사적으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그 하진우 대표가 선임한 그 세움이란 법무법인은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긴 나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 이번 사건에 승소를 하면은 비슷한 사례를 다 수임할 수 있으니까 스타트업들이 다 세움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뭐 이것도 하진우 대표에 따른 건데 그 신한캐피탈이 선임한 법무법인은 그냥 오랫동안 신한캐피탈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등기 위주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10대 로펌 그런 데는 아닌가 봐요. 그냥 작은 로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거기서 선임한 이제 법무법인은 일관되게 이거는 이제 문헌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계약서에 있는 글자 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장 그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그 세움 측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라든지 계약의 맥락 이런 걸 모두 다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판결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뭐 하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이제 창업했던 회사도 지금 거의 폐업이 됐고 사실상 폐업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이거 배상을 해주면 그걸로 이제 팔아서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진우 대표님은 이 소송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가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뭐 배상이나 합의 이런 걸로 좀 잘 한번 마무리해 보겠다 이런 입장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송 취하를 이렇게 고집하는 게 합리적일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부담스럽지 않은 액수, 뭐
몇백 몇천만 원 수준이라면 뭐 최소한의 그런 뭐 어쨌든 신한캐피탈도 이야기를 제가 이게 통화를 해보니까 100% 채심을 또 이렇게 바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추심, 예. 네, 추심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창업자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RCPS 받을 때 실제로 뭐 만약에 5억 투자 받았다라고 하면 뭐 1억 정도는 어떻게든 이렇게 회수를 시키게끔 해준다든지 개인 돈을 해서 이런 경우를 사실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건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하진우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마음이야.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자기 뭐 신용대출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몇백 몇천 바라고 그런 건 아닐 테고 최소 억대를 바랄 텐데 이거는 정말 내 개인 돈이 없다. 그리고 뭐 아파트를 언급하는데 이거는 장모님이 물려준 거라서 사실상 아내 거라고 봐야지 공동명의인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이 없다.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주 평등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주주들이 있으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똑같이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대 책임에 대해서. 근데 한쪽만 배상해주고 다른 쪽은 배상 안 해주는 거는 그건 또 원칙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그 신한캐피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 집어넣은 그 그렇죠. 투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런 데는 다들 한결같이 이건 그냥 대표님이 그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겠지만 그 투자한 입장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그런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분들에겐 더 많은 걸 그 배상해 줘야 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소송 취하가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반베이스 법인 자체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좀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살아 있고 청산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 청산을 그 이제 신청하면 파산 관제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자산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부채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들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세금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되고 또 급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근데 그러려면 자산 정리를 해서 뭐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팔고 뭐 빨리빨리 처리하셔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고 그 다음이 급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각종 이렇게 시공사들 채권이거든요. 예, 채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 중이고 아마 세금과 급여는 이제 그 다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채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국가가 무서워요, 진짜로. 진짜 세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덤까지 가잖아요. 예, 무덤까지. 뭐 파산해도 갑니다. 개인 파산해도 세금 가기 때문에. 진짜로 막 거의 얼굴 없는 동업자인데 도와주지는 않는데 예. 안 될 때는 싹 와갖고 그렇죠. 자기 거 싹 먼저 가져가는 그런 동업자죠, 약간. 그러니까 빚은 파산하면 면책이 가능한데 세금은 절대 안 되죠. 면책이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이제 약간 하진우 대표님을 둘러싼 약간 비판 여론 중에서 비판이라고 할까요? 비판이라기보다는 약간 하진우 대표님을 옹호하지 않는 측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계약은 네가 쓴 거고 뭐 누가 목에 칼 들이밀고 계약서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돈 받을 때는 그러면 그 동의해놓고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막 뭐 못 갚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적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논리적 비판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계약서 쓰지 말던가 뭐 돈 안 받았으면 되지 않냐. 뭐 다 큰 성인이 뭐 이런 거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고 뭐 그게 또 그 뭐랄까 헌법이라든지 뭐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조심스럽게 뭐 여쭤봤는데 근데 뭐 그거는 정말 그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자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투자 받을 때 모든 투자사들이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그런 투자 계약서고 그때 뭐 이때는 이제 연대보증이 이제 폐지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고 모두가 약속을 다 지켰다. 그 구두에 대한. 근데 신한캐피탈만 구두로 얘기해놓고 안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면 대체 누구 잘못인 거냐? 신한캐피탈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논리적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막 좀 힘이 더 우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업계 관행이다. 업계 보편적인 계약서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 조항 절대 발동되는 일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또 사실인 부분도 많아요. 사실 계약서가 뭐 페널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실제로는 발동이 대부분 안 되고 그래 되더라도 맞습니다. 법원으로 끝까지 가면 웬만하면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뭐 최근에 뭐 IPO 안 했는데 왜 니들 그러면 왜 배상하지 않냐 계약서 썼는데 결국 법원에서 뭐 1심이긴 하지만 이제 졌잖아요. 투자사가 뭐 그래서 투자사가 또 소송 안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 투자사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팩트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VC 업계나 투자자, 그러니까 돈을 주는 쪽 입장에서는 특히나 약간 하진우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약간 냉담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돈 주는 사람들 입장이라서 그런지.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6%가 이제 하진우 대표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취재원들, 뭐 사모펀드라든지 VC에 있는 분들은 거의 지지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하 대표님 저 수십 명 몇 달 동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확실히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뭐 하진우 대표의 이것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VC라는 게 뭐냐? 모험 자본이잖아요. 모험 자본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안고 크게 성장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같이 리스크를 져야 되는 게 벤처 캐피탈의 본질인데 그리고 10개 중 9개가 망한 게 당연한 거고 1개가 대박을 내서 그 모든 걸 회수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리와 같은 건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9개를 다 받아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신한캐피탈의 입장은. 사실 근데 캐피탈사 자체가 그 업의 그 특성이 그렇죠. 벤처 캐피탈하고는 뒤에 똑같이 캐피탈이 붙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캐피탈사가 뭡니까 그 뭐 할부대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추심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사실 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뭐 벤처 투자를 하겠다면 이 룰에 맞춰야지 그런 걸 그러니까 약간 뭐 저는 이제 꼭 하진우 대표님 옹호하는 측은 아니지만 약간 투자했을 때 그 성과는 VC처럼 받고 실패했을 때는 캐피탈사처럼 이제 막 앞니딱지 붙이고 그렇죠,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하 대표님 그 100% 옹호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신한캐피탈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또 그쪽도 전 100% 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개 투자해서 10개 다 건지겠다 벤처 투자로 이런 건 사실 이제 창업자의 씨를 말리겠다 뭐 이런 과하게 해석하자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사후 수습 전략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냥 원래대로 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냥 캐피탈을 해갖고 뭐 할부금융이라든지 그런 걸로 돈을 좀 버시는 게 그렇죠.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신한캐피탈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쪽이라든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창업자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된다. 뭐 창업자가 일탈로 해갖고 그냥 회사 그냥 그렇죠. 돈 빼돌려갖고 일부러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견제 장치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 사이트 댓글에도 그런 게 많이 달렸죠. 그래서 대체 뭘 잘했다고 그러냐, 뭐 사실 하 대표님에 대해서, 넌 뭐 죄인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진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실은 그분도 그게 뭐 아예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자와 투자자가 동반자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창업자는 투자자를 이해해야 되고 투자자는 창업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는 투자자 편에 섰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왜냐면 그 자기는 한 번도 구주 엑시트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좀 다 같이 잘 돼보자. 정말 내가 어쨌든 당신들 신뢰를 그 기반으로 총대 메고 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먹겠다. 어떻게 보면 리더 마지막에 먹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그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다라고 하고 또 파산 과정조차 사실 의사회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건데 자기는 주주를 다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못 만난 주주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못 만난 거고 그래서 이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물론 그
이런 창업자는 자기는 페널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주들의 돈을 뭐 이상한 데 쓰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적지 않죠. 뭐 제왕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절차나 아니면 그 이제 법률적인 걸 위반하면서 의사결정 내린 사람들 이런 거라면 정말 다 그 돈 토해내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자기는 그런 건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 편에서 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창업자 편에 서줬으면 좋겠다. 이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진우 대표님이 막 뭐 그분을 일부러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중간에 그 구주 엑시트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모태 펀드 돈이 들어가는 그 펀드의 돈을 받으면은 구주를 못 사주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상.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뭐 하진우 대표님 일부러 약간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구주 엑시트를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는 뭐 이건 확실히 잘 모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해요. 요즘은 그 모태 펀드 돈 말고 다른 펀드로도 많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갖고 그런 거죠. 그게. 예, 뭐 제가 아는 애들도 모태 펀드 안 받은 펀드들이 이제 많이 사주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즈 A까지는 거의 못 하고요. 근데 시리즈 B부터는 하고. 그리고 비딩이 붙으면 또 해요. 또 그리고 또 모태 펀드 아닌 펀드들도 사실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간 자금이 되거나 뭐 이런 그리고 또 뭐 SI 같은 경우도 그 FI들은 이제 좀 하는 게 꺼려지지만 SI들은 좀 그 전략 투자자죠. 예,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는 게 거기는 좀 하고 특히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사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해 주셨던 게 하진우 대표 역시 예전에 이제 경쟁업체인 동종업계 경쟁업체인 아키드로에 대해서 그냥 그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좀 남발했던 사람 아니냐.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이제 신한캐피탈한테 억울하다고 얘기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셨다고.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뭐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죠. 좀 사실은. 관계가 있는 이제 홍보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최 기자님 이거는 좀 이분이 예전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렇게 편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송으로 예. 남을 진짜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그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때 소송을 걸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회사가 실제로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다. 근데 다행히 그 이후로는 어떻게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지노 대표 개인에 대한 그런 뭐랄까 비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 비판이기 때문에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노 대표님 이제 이거 실례일 수 있지만, 근데 좀 어쨌든 이게 공론화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 혹시 해명을 해주실 수 있겠냐 이런 생각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당당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분의 그 입장은 본질과는 이거는 관련 없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물타기인 건데 딱 이 사안이 있으면 이 사안 갖고 얘기해야지. 일단은 다른 사안을 끄집어서 이제 그 뭐랄까 메시지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는 일단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받는 게 그게 그렇죠. 이제 평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건데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건 다른 이슈는 다르시. 이건 이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그분의 해명을 이제 따르면 그때 그 아키드로우라는 회사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고객을 두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쟁 갈등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업계가 다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뭐랄까 뭐 그런 그 서로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골이 좀 어느 정도 깊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보통 여기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뭐 여기 어때 야놀자라든지 이런 게 다 업종마다 다 있긴 하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그래서 그 대내적으로 얘네가 좀 우리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IR 피칭을 할 때 우리의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실제로 이제 계약 조항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었고 우리가 그 성실하게 우리의 그런 비즈니스가 독보적이란 걸 뭐 최선을 다해서 입증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납득시켜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액션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투자 유치 중인 건 정말 몰랐다. 그리고 뭐 자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뭐 대내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많이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액션에 나섰다. 근데 나중에 아키드로 대표님을 찾아가서 전후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뭐 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키드로 대표님께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던 거는 그 계기가 이제 뭐 불편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했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좀 뭐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정말 고마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로 가보시죠. 이제 현재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하진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한다고 이제 얘기했는지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뭐 소송은 뭐 빠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최악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뭐 대법원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너무 몰입하는 거는 또 인생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가 있고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은 거는 이게 얼마나 이제 개인에겐 극심한 스트레스겠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뭐랄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심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도 창업자들이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든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가니까 좀 참아보자라든지 그래서 좀 내면은 단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뭐 잘못을 누가 했냐 뭐 이런 거는 뭐 법원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 신 입장에서는 소중한 창업자 한 명이 뭐랄까 너무 고통받는 것보다는 제기하는 게 모두에게 다 이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잘 이렇게 제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연대 보증은 없어지는 추세고 모두가 다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 보고 굉장히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충격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업자라는 이미지가 곱지 않구나. 지난 10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창업자를 많이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뭐랄까 그 하나의 이미지로서 봤을 때 이들이 좋냐 안 좋냐라고 봤을 때 그런 멋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되게 좀 별로다. 뭐랄까 노동자를 뭐 이렇게 착취하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게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자라든지 굉장히 뭐랄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랄까 재무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존경을 받고 있나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기여를 하고 있나 사회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로 좀 창업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사회의 스탠스가 좀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신님. 벌써 2차례에 걸쳐 이제 하진우 대표님 만나셔갖고 이런 이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이번 이슈를 비롯해서 창업자와 벤처캐피털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